그날도 여느 때처럼 저는 아파트 단지 뒤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구겨진 상자나 깨진 의자, 비에 젖은 신문지 더미를 살펴보는 일은 이제 저에겐 아침 인사처럼 당연한 루틴이었지요. 허리 한번 제대로 펼 틈도 없이 오늘은 또 뭘 주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담은 채 습관처럼 손수레를 끌고 골목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구석진 비닐 더미 틈에서 저는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낡은 액자였습니다. 군데군데 긁혀 있고 유리는 깨져 있었으며 액자 틀 한쪽은 곰팡이로 까맣게 변색돼 있었지요. 어지간했으면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애초에 액자 같은 건 돈이 되지도 않고 무겁고 버리는데도 힘이 들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그림 앞에서 저는 발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외곽 오래된 아파트 단지 옆 좁은 골목에서 작은 고물상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는 76살 방옥래라고 합니다. 이제는 이름보다는 고물 할머니, 폐지 할머니로 더 많이 불리지만 어쩐지 그 소리도 나쁘게 들리진 않습니다. 살다 보면 원래 이름보다 어울리는 다른 이름이 생기기도 하나 봅니다. 제 하루는 늘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어둠이 완전히 거치지 않은 길 위를 낡은 손수레 하나에 기대며 걷는 것이 제 일상이죠. 어떤 날은 비닐을 담고 어떤 날은 냄새밴 상자를 차곡차곡 모읍니다. 웬만한 폐지는 한 손에 쥐고도 상태를 가늠할 수 있게 되었고 어떤 박스가 돈 되는 건지 어느 골목에 철이 나오는지 저는 이 단지의 지도처럼 다 꿰고 있습니다. 그날도 별다를 것 없이 손수레를 끌고 아파트 103동 앞을 지나다가 이상하게 눈에 띄는 검정 천이 덮인 무언가를 봤습니다. 날이 흐렸고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눅눅한 공기에 젖어 있어 발걸음을 멈출까 하다가 어쩐지 그 천이 저를 붙잡는 기분이 들어 잠시 멈춰 섰습니다. 천을 걷어 올려 보니 거기에선 어쩐지 다른 물건들과는 결이 다른 낡은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테두리는 군데군데 금이 가 있었고 유리는 깨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그림은 묘하게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누런 색조에 붓질이 거칠고 울퉁불퉁한 풍경화, 어린 적 교회에서 보았던 오래된 성화나 누가 물에 젖은 물감으로 흐릿하게 남긴 기억의 한 조각 같다고 해야 할까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버려진 것이라면 가져가도 되겠지 하는 마음에 살살 접어 손수레에 조심스레 실었습니다. 평소엔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액자 같은 건 무겁고 안 팔리니 잘 안 건드리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도무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군요. 집으로 돌아온 후 평상 위에 그림을 기대어 놓고 유리 파편을 천천히 닦았습니다. 그 안에 담긴 풍경은 마치 깊은 숲속 작은 오솔길 같기도 하고 멀리 흐릿한 산맥이 잠든 어느 마을의 겨울밤 같기도 했습니다. 색감은 발에 있었지만 그림 속에서 느껴지는 고요한 기운이 저를 자꾸 붙잡았습니다. 마치 제게 무언가 말을 걸어오는 것처럼요. 이거 그냥 두기 아깝네. 그 말을 혼잣말처럼 내뱉으며 마당 구석 오래된 장독대 옆에 조그맣게 놓아둔 평상 위에 그 그림을 올려두었습니다. 다시 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딘가에 걸어둘 벽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저 그 자리에 있으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하리만치 그림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밖에서 폐지를 줍고 돌아오면 가장 먼저 눈길이 그 그림으로 가고 가끔 해가 잘 드는 오후엔 그림 앞에 앉아 묵은 차 한 잔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림을 주운 지 3일째 되는 날, 평상 위에 세워둔 액자를 바라보다가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며칠 전 방학을 맞아 놀러온 손자 수혁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툭 던졌거든요. 할머니, 이거 혹시 진짜 유명한 그림 아니에요? 그 말이 농담인 줄 알고 웃어넘겼는데 왠지 그림이 그냥 그런 물건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가슴 밑바닥에서 조금씩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수혁이를 불렀습니다. 자다 말고 눈을 비비며 나온 녀석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저 그림 좀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한번 올려볼래? 혹시 누가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수혁이는 그 말이 재밌었는지 혹시 대박 나는 거 아니야? 하고 농을 치며 폰을 들이댔고 그림을 여러 각도로 찍어 중고 거래 앱이랑 외국 사이트 하나에도 올렸습니다. 사진 아래 설명은 단출했습니다.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주운 그림인데 혹시 작가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처음엔 그냥 몇 개의 좋아요만 달리더니 하루 이틀 지나자 댓글이 하나둘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 같은데 19세기 유럽풍 필지 같네요. 색감이 전쟁 전 독일풍인데요. 그리곤 이틀 뒤 수혁이가 저를 부르며 다급하게 화면을 들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외국 사람한테서 메일이 왔어요. 화면 속에는 서툰 한국어로 번역된 이메일이 떠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매우 중요한 작품일 수 있습니다. 보관 상태는 어떤지, 위치는 어디신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이름은 브루노 그레고르. 그림 수집가이며 경매가입니다. 예술품 복원과 진품 감정 전문 회사의 부대표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저 낡고 오래된 이름 없는 풍경화라 여겼던 그림이 정말 어딘가 특별한 물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 게 아니라 아예 가슴에 박혀버린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화면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무언가 굉장히 큰 일이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좋은 일일지 나쁜 일일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날부터 저는 그 그림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손주가 그들에게 메일로 우리가 사는 곳을 알려주고 며칠이 지나자 우리 집 앞 골목에 낯선 외제차 한 대가 조심스레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백발이지만 키가 크고 눈빛이 깊은 백인 남자와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 통역사였습니다. 그 둘은 제 이름을 정확하게 불렀고 저를 보자마자 두 손을 맞잡고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저희는 독일에서 왔습니다. 그 그림은 단순한 예술품이 아닙니다. 역사와 사람의 생명이 담긴 그런 작품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얼떨결에 두 사람을 마당 평상 옆 작은 응접실로 안내했고 그들이 들고 온 낡은 가죽 가방과 서류 봉투들, 사진이 잔뜩 들어있는 파일을 보며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로 그림에 대한 전문가들이구나. 브루노 씨는 제게 묻지도 않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 안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거기 창가에 세워놓은 그림을 바라보며 그는 숨을 죽인 듯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고 가끔씩 자신의 손가락 끝을 입술에 가져다 대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세상에 이 그림을 이렇게 실물로 보게 되다니.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가만히 바라보던 브루노 씨는 이윽고 떨리는 손으로 뒷면을 살펴보더니 갑자기 눈을 부릅뜨고는 제게 묻듯 말했습니다. 혹시 이 뒤에 종이가 붙어 있던 흔적 보셨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며칠 전 그림을 닦을 때 구석에 마른 풀 자국이 남아있는 것을 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뒷판을 뜯어내기 시작했고 그 속에서 종이 조각 한 장이 툭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바닥 위에 내려앉은 누런 종이는 오래된 가죽처럼 말라 있었고 가장자리는 마치 바닷물에 닿았다가 말린 듯 고불고불하게 일어나 있었으며 글씨는 낯선 곡선으로 묘하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브루노 씨는 손끝으로 그 종이를 집어들더니 아무 말 없이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그의 입술이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 순간 무언가가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지 옛 그림에서 우연히 발견된 메모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시간이, 누군가의 목숨이 담긴 메시지라는 걸 저도 모르게 알아챈 것이었습니다. 통역사가 조용히 제 곁으로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이건 알렉산더 그르노프 화가가 전쟁 막바지에 쓴 편지로 보입니다. 자신이 숨겨놓은 그림 속에 당시 자신이 피신시킨 아이에게 보내는 유언 같은 글이에요. 뭔가 그림 진품에 대한 증거 같았고 저는 손이 덜덜 떨리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옥내 씨, 이건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닙니다. 이건 나치가 파괴하려 했던 자유와 생존의 증거이고 동시에 그 시대의 자화상 같은 그림입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들이 뭔 소리를 하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전문가란 사람들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무슨 작가의 화풍이 어떻고 어떤 전시회에선 비슷한 그림이 얼마에 낙찰됐고 전 세계에 단 한 점만 남은 희귀작일 가능성이 있으며 역사적 맥락과 예술적 가치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았지만 제 귀엔 하나도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그림 한 장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흔들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지금 뭔가 큰 착각 속에 있는 건가? 하지만 한마디 아주 짧고 명료한 문장은 똑똑히 들렸습니다. 옥내 선생님, 이 그림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수억, 잘하면 10억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말없이 무릎을 세운 채 앉아있던 손바닥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무릎을 짚는 그 손끝에서부터 무언가가 스멀스멀 올라왔고 그 감정이 꼭 부끄러움인지 기쁨인지 아니면 가동안 살아오며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희망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종이 한 장을 꺼내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유럽 경매 시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저희가 대리로 작품을 출품하고 낙찰가의 20%만 수수료로 받겠습니다. 그림의 저작권도 소유권도 모두 옥내 선생님 겁니다. 이건 계약이 아니라 제안일 뿐이고 결정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말을 마친 뒤 명함 2장을 꺼내놓고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돌아섰습니다. 나는 마당에서 그들이 골목을 빠져나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차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안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방에 들어와 평상에 앉은 채 그들이 준 명함을 손에 쥐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브루노 그레고르 국제미술 중개인, 정은서 전문 통역 및 감정 보조, 그 아래에 적힌 해외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그리고 손글씨로 자유롭게 연락주세요라고 쓰인 말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 모든 말들이 친절했지만 제 마음 어딘가에선 묘한 불안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그 그림이 저를 바라보며 묻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정말 내가 원하는 길이냐고.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볼을 꼬집었습니다. 꿈인가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이 정말 나에게 일어나는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볼이 아팠습니다. 아픔은 현실이라는 말이 정말이더군요. 그렇게 해서 저는 그날 처음으로 진짜 고민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이걸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가? 내가 이걸 지킬 수 있는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그림 앞에 앉아 오래전 버려졌던 그것과 눈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림은 여전히 조용했고 저는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림을 놓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느낀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그림을 놓고 또 다른 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동네에 퍼지더군요. 옥내 할머니네 집에 수십억짜리 그림이 있다더라. 외국에서 돈가방 들고 찾아왔다며? TV 나온다니까 어제부터 기자들 대기 중이래. 하루 이틀은 참았습니다. 그러려니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같이 폐지 줍던 아파트 경비 아저씨는 저를 볼 때마다 살짝 고개를 숙였고 마트 계산원은 무심히 10원짜리 하나를 깎아주며 이제 할머니는 이런 거 안 모아도 되잖아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작고 날카로운 못 하나가 제 마음 깊숙한 곳을 긁고 지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관리사무소장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던진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그 그림 말입니다. 사실 공동 쓰레기장에서 나왔다면 법적으로 단지 내 공유물일 수도 있어요. 혹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논의해도 되겠죠? 저는 입을 굳게 다문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거기에 반박하는 순간부터 전 그림에 눈이 먼 욕심 많은 노인네가 될 테니까요. 하지만 그날 저녁 진짜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낯선 중년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점잖은 얼굴에 말끔한 셔츠 차림이었지만 눈빛이 어딘가 기름졌고 말투는 지나치게 예의 바른 척 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며칠 전 쓰레기장에서 주운 그림 그거 제가 버린 겁니다.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고 그는 민망한 듯 웃으며 계속 말했죠.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유품 정리하다가 실수로 같이 버렸어요. 값 나가는 물건인 줄 몰랐죠. 정말 죄송한데 그거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가족에게 아주 소중한 그림이라서요. 말은 그럴싸했지만 저는 딱 한 가지로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처음 발견했을 때 액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종이로 된 뒷면은 곰팡이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최소 몇 년은 창고에 처박혀 있었을 상태였고 최근에 버렸다는 그의 말은 거짓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는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습니다. 그럼 돈이라도 받고 넘기시죠. 저희 쪽에선 원래 주인 입장인데 법정 가면 곤란해지시니까요. 저는 말없이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 남자의 손이 문고리를 붙잡고 있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밀어냈고 그가 남긴 시선은 마치 제 등을 향해 침을 뱉듯이 매서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가장 상처가 되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수년 동안 연락 없던 제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림 이야기가 뉴스에 나가고 감정가 이야기가 나돈 후였습니다. 둘째 딸은 대뜸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그거 우리 거잖아. 엄마 혼자 죽긴 했어도 그거 집안 거지. 엄마 거야? 막내는 옆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유산 미리 상속받은 걸로 처리되면 곤란하대. 정리 좀 하시죠, 어머니.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면 무언가 안에서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림, 너희는 본 적 있니? 아니,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 돈 되는 거잖아. 우리 몫이 있는 거라고. 그때 저는 말없이 그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피부치라는 이유로 욕심을 거리낌 없이 주장하는 사람들의 눈은 그림을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평온함과는 너무도 멀었습니다. 무거운 것들이 하나둘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몸에 이상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저리고 허리통이 욱신거리고 눈이 흐릿해졌습니다.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내렸고 거울 앞에 선 제 얼굴은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그림이 나를 흔들어 깨웠던 순간의 떨림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짓밟혀 망가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가 그림 앞에 섰습니다. 그림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숲은 어딘가 더 어두워 보였고 작은 오솔길 위의 의자조차 저 멀리로 사라져버린 듯 아득해 보였습니다. 며칠을 두고 망설였습니다. 그림을 정말 넘겨도 되는 건지, 정말 그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들인지,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그림을 떠나보낼 준비가 된 건지. 하지만 결국 저는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브루노 씨에게도 통역사에게도 직접 연락을 했고 그림을 경매에 붙이기로 결심했다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비행기표를 끊고 정식 절차를 밟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밝게 웃는 얼굴로 마당에 들어섰고 통역사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건 단지 돈이 아니라 할머니가 세상에 내놓는 이야기입니다. 그림은 조심스럽게 포장되어 수송 케이스에 담겼고 그림을 보는 마지막 순간 저는 손끝으로 액자 모서리를 살짝 쓸어내렸습니다. 마치 내 속을 꿰뚫고 있던 무언가가 이제 나가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보름 뒤
그림은 유럽의 한 미술 경매장에서 30억 원에 낙찰되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수수료 20%, 나머지 24억 원이 세금과 법적 절차를 거쳐 제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두 손을 모으고 서서 제 앞에서 경례하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축하드립니다. 축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슨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라 입술을 살짝 달싹였지만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목구멍을 맴돌다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돈이 들어온 날 저는 은행에서 곧장 집으로 돌아왔고 방 한쪽에 앉아 그 돈을 바라보지도 않은 채 조용히 마당만 바라봤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림이 있었던 자리에는 햇살이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회관 이장님이 떡을 들고 오셨고 몇몇 주민들이 파전과 술을 챙겨와 제 집 마당에서 축하 파티 같은 걸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옥내 할머니는 이 동네 최고 부자요. 이런 거 보면 진짜 복도 제주 따라오는 거지. 입은 웃고 있었지만 속이 웃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더 이상 축하하는 사람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딜 가든 수군거림이 따라다녔습니다. 죽기 전에 대박 맞았대. 혼자 먹을 거 다 챙겼다더라. 우리 아파트에서 나왔으면 반은 우리 돈이지 않냐? 그 수군거림보다 더 아프고 더 깊게 박혔던 건 그림을 내다 팔았다며 달려온 자식들이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우리랑 상의도 없이 그렇게 팔아버릴 수가 있어? 그림이 30억이면 진짜 가치는 훨씬 더 높다는 얘기야.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이건 시작이야. 엄마가 잘못 판단한 거야. 말은 분명 분노였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분노 뒤에 깔린 건 아쉬움이었고 그 아래 깔린 건 노림수였습니다. 그들은 내게 처음엔 화를 내고 나중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 돈 우리 가족 돈이잖아. 엄마 혼자 갖고 있으면서 뭐하게. 우리 좀 도와줘야지. 나는 말없이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전에는 볼 수 없던 낯선 얼굴들. 내가 낳았고 내가 키웠다고 믿었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돈 냄새를 따라와서 내 이름을 부르고 내 얼굴을 쳐다보며 내게 도움을 구하는 듯 말을 뱉었습니다. 그림을 팔고 돈이 들어오고 자식들이 몰려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나는 어쩌면 그 아이들이 달라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적 그들의 작았던 손이 내 손을 잡고 웃던 날들을 기억하며 혹시 이번만큼은 하는 기대를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얼굴을 감추고 있었을 뿐이라는 걸 나는 늦게야 깨달았습니다. 처음엔 화를 냈습니다. 그림을 왜 팔았냐? 왜 상의도 없이 처리했냐? 다 주고도 모자랄 것을 왜 혼자 꿀꺽했느냐며 내 앞에서 소리 높여 말하던 그들의 눈빛. 그리고 그 다음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엄마도 이제 나이 들었잖아. 관리가 안 될 수도 있어. 그 돈 괜히 이상한데 흘러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정리해 드릴게. 요즘은 치매도 젊을 때부터 시작한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 내 안의 분노가 터져버릴까 두려웠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이 아까웠습니다. 이제는 그 말 한마디조차 그들에게 줄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식어버렸다는 걸 스스로 인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 돈은 내 것이 아니라 너희 것일 수 없다는 걸 보여주기로. 다음 날 아침 나는 집을 나섰습니다. 허름한 보따리 하나에 옷 몇 벌, 예금 내역과 서류 몇 장, 그리고 노란 메모지에 적은 주소 하나를 들고 서울 강북의 한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그곳엔 내 작은 예금과 집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신탁 형태로 묶어줄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생전엔 손댈 수 없게 잠가주세요. 단 내가 직접 지목한 아이 한 명만 조건이 되면 이어받을 수 있게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단 한 푼도 닿지 않게 해주세요. 죽은 뒤에도. 그 말을 하는 내 목소리는 단단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나는 더 이상 흔들리는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겐 문자 하나를 남겼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합니다. 걱정 마라. 연락은 받지 않겠다. 그 말에 당황했는지 전화를 수십 통 남겼지만 나는 이미 휴대폰을 꺼놓은 뒤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남쪽 바다에 가까운 어느 시골 마을에 작고 오래된 단독주택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내 이름도 알리지 않았고 동네 사람들과도 거리를 두었습니다. 이곳에선 나를 이영자 씨라고 부릅니다. 내가 직접 적은 가명, 다시 태어난 이름입니다. 서울에선 내가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했습니다. 정신이 이상해졌다는 말, 요양원에 들어갔다는 말, 집도 통장도 사라졌다는 이야기까지 돌며 자식들이 이리저리 다니며 나를 찾아다니고 있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나 자신조차. 그림은 내게 말했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그려진 건 아니지만 당신의 눈에 들어온 순간 이건 당신의 것이 된다. 그처럼 이 돈도 이 삶도 이제는 내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걸 절대 다시는 되찾기 위해 되돌아온 이들에게 넘겨주지 않을 겁니다. 가만히 당하고 있을 줄 알았느냐. 그렇게 쉬웠다면 처음부터 그림이 내 손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들로부터 사라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친 게 아닙니다. 숨을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 몫의 마지막 시간을, 이제는 더 이상 저를 엄마라 부르는 이름 뒤에 숨지 않고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가 자취를 감추자 자식들이 발을 동동 굴렀답니다. 은행에선 통장이 막혀 있고 부동산에선 등기가 다른 이름으로 넘어가 있었고 가져갈 게 없으니 그제야 난리가 났던 겁니다. 큰아들은 법무사무소를 돌아다니며 정신이 온전치 않은 분이 어쩌다 돈을 갖게 되셨다며 위임장 취소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둘째는 저를 찾아다닌다며 카드 사용 내역까지 추적했지만 그 카드조차 제가 미리 해지해버렸다는 걸 몰랐겠지요. 막내는 결국 경찰서에 찾아가 실종 신고를 냈다더군요. 어머니가 낯선 이에게 이용당한 것 같다. 정신적 문제가 있었던 분이니 빠르게 수색해달라. 그 말을 입 밖에 낸 사람이 제 뱃속에서 나온 아이였습니다.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순간 저는 조용히 아랫입술을 물었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웠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등을 돌렸던 자식들이 돈 앞에 서니 저를 정신 나간 사람으로 몰더군요. 저를 찾는 게 아니라 돈을 되찾고 싶은 그들만의 명분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지금
한적한 해안 마을의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바다가 보이고 바람은 서울보다 맑고 느리며 제 이름은 더 이상 방옥래가 아닙니다. 이영자, 제가 젊은 시절 그림을 배울 때 썼던 필명이죠. 여기서 저는 아침이면 조용히 신문을 읽고 낮에는 동네 아이들에게 물감을 나눠주고 밤이 되면 그동안 못 그렸던 제 풍경 하나를 천천히 다시 그립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저를 그냥 혼자 사는 조용한 할머니라 부릅니다. 저는 그 말이 마음에 듭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책임도 아닌 그냥 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요. 뉴스에서는 아직도 저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로 갔는지, 왜 사라졌는지, 그림값은 다 썼는지, 상속은 누구에게 할 건지. 하지만 그들에겐 아마 끝까지 답을 알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이제부터가 진짜 복수니까요. 돈을 가져간 게 아닙니다. 그들의 기대를 잘라낸 겁니다. 그보다 무서운 복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들이 하나둘 정신이 나가듯 이곳저곳에 민원을 넣고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돌리고 경찰서에선 실종 보고서를 조용히 닫고 세상은 곧 그들의 욕심이 얼마나 민낯인지 적나라하게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장면을 조용히 멀리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지켜볼 생각입니다.